사샤의 오디오북. 아름다운 메루지누의 전설. 어느 날 밤 포아토 지방의 마을 사람들은 산마루 넘어 저만큼 솟아있는 루지낭의 옛 성을 쳐다보면서 서로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밤인데 이거 숨막히도록 미지근한 바람이 부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밤이야. 더 이상 성주님의 병에 어떤 병고가 없어야 할 텐데. 성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쩐지 성주님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 몸이 야위어 뼈와 가죽만 남았다고 하지 않아요? 참 안 됐어. 불쌍하게도 인정이 많으신 성주인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짓거리면서 성주의 병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도 없는 어두운 밤 하늘에 별 한간 파랗고 하얀 흰 줄기의 빛이 반짝하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 눈부신 빗줄기는 성 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고슬프게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멀리 성 쪽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인데 이 밤중에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다니.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니야. 그렇다면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요물이라도 나타났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자 순간 마을 사람들은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 손목을 잡으면서 심각한 얼굴로 성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제일 높은 탑의 창문에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새하얀 옷을 걸친 여자의 상반신이 어슴풀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 저것은 분명 메루지누 아가씨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목매어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주위의 산과 들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메루지누 아가씨가 나타나신 거야.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야. 이러다가는 성주님이 병이 심해져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침통해하며 그 이상야릇한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죽은 메루지누 아가씨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 안에 무슨 변이 일어날 모양이군.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필시 오늘 밤에도 메루지누가 나타날 거야. 틀림없이 메루지누가 나타날 텐데 이상하군. 자정이 넘고 새벽이 가까워졌는데도 어찌하여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 새벽녘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러나 끝내 그날 밤은 메루지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디에선가 목매어 우는 여자의 구슬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꼬박 3일 밤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성주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성주님, 인정이 많고 어진 분이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성주님의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무언가 성에 불길한 일이 생겼다 하면 꼭 메루지누의 울음소리가 성 둘레에서 들린다고 하는 전설을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옛날 먼 옛날 포아토 지방에는 레몽이라고 부르는 젊고 멋지게 생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레몽은 포레 백작의 동생이며 또 포아체르 백작과는 사촌간이 되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지만 그 자신은 항상 가난한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느 날 레몽은 사촌인 포아체르 백작이 사는 성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쿠롱비에의 수풀에서 사슴 사냥을 하다가 같이 사냥을 하던 다른 사람들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속에서 여기저기 낯선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이에 날은 아주 저물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애타게 길을 찾고 있던 레몽은 무성한 숲속에서 넓게 펼쳐진 산 언덕의 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들의 가장자리에는 조그마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틈에서는 졸졸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고마운데 마침 목이 마르던 판에 잘 됐군 하고 레몽은 얼른 말에서 내려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쳐다보면서 너도 꽤 필요할 텐데 자 물이라도 많이 마셔도 하고 말의 고삐를 잡고는 시원한 물을 충분하게 먹였습니다. 말이 열심히 물을 들이키고 있는 동안 레몽이 근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큰 바위 위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앉아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레몽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호젓한 수풀가에서 뜻밖의 처녀를 발견한 레몽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레몽은 그 여자를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처녀는 처음부터 레몽이 샘물가에 있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으며 레몽이 자기를 마주보자 방금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이 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레몽은 이상한 호기심에 몸을 가누지 못하여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하고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난 이 숲속의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이름은 메루지누라고 불러요. 그 처녀는 마치 구슬을 굴리는 듯한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기사인 레몽은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옆에 바짝 몸을 가까이 하고 자세히 처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처녀는 눈이 멀게 될 만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왜 이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요? 하고 처녀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나는 포아체르 백작의 사촌이 되는 레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작의 신하들과 사슴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그들 놓쳐버리고 길을 잃었습니다. 레몽이 이렇게 대답하자 처녀는 아 그래요? 염려 마세요. 이 근방의 사정은 환하게 알고 있어요. 하고 상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무섭지 않은가요? 으슥하고 외진 곳에 더욱이 밤이 되었는데도 혼자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무서움 같은 것은 조금도 타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메루지누 소녀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레몽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서 메르지누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소녀는 더욱 아름답기도 하고 레몽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메르지누, 난 명문의 아들이지만 현재는 차지한 땅도 성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한낱 가난한 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곧 당신에게 결혼을 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레몽은 순정어린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루지누는 환한 얼굴로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레몽씨, 당신에 관한 얘기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포아체르 백작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항시 당신뿐이라고 말하면서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만약 당신이 백작에게 청만 드린다면 서슴없이 어느 정도의 땅쯤은 나눠줄 거예요. 성으로 돌아가시면 포아체르 백작에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저 졸졸 흐르는 샘과 샘 둘레의 사슴 가죽 하나 정도의 땅만 나눠달라고요. 하기야 그 정도의 땅이라면 사촌 형님께서 안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땅을 얻어서 무엇에 쓰겠소?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레몽은 아름다운 메르지누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곧 포아체르 백작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레몽은 백작과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서 형님, 나에겐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도 말고 변두리 수풀가의 샘과 그 언저리의 땅을 사슴 가죽 한 장 넓이만큼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작은 그래 좋아. 숲가의 샘과 그 주위의 토지는 오늘부터 네 것으로 해라. 그렇게 사슴 가죽 한 장이란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보다 훨씬 넓은 땅을 나눠줄 수도 있으니까 하고 말하면서 승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레몽은 기뻐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떠날 때 커다란 사슴 가죽을 가지고 갔습니다. 샘 옆에는 이미 메르지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나요? 메르지누가 물었습니다. 물론 백작께서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승낙하셨어요. 이 샘과 근처의 땅은 오늘부터 내 재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레몽이 대답하자 메르지누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럼 부하들이 가지고 온 그 사슴 가죽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늘게 실처럼 자르도록 하세요. 왜 갑자기 가죽을 자르라고 하는 거지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메르지누에게 되묻던 레몽은 곧 메르지누 말대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사슴 가죽을 가늘게 자르도록 했습니다. 메르지누는 실처럼 자른 가죽을 이어서 아주 기다란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끈으로 샘을 중심으로 둘러싸니 꽤 넓은 땅이 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레몽은 메르지누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사슴 가죽 한 장 넓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넓이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레몽은 이전처럼 재산이 없는 가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메르지누, 이젠 나도 지주가 됐어. 입만 하면 나도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 메르지누,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레몽은 간절히 청혼을 했습니다. 메르지누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당신과 한 가지 약속을 할 것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하루만은 제가 집을 비우게 될 거예요. 그날만은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무렴 그런 약속쯤이야 못하겠소? 만약 내가 약속을 어겨서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나의 잘못을 알고 나를 원망하겠소. 레몽은 사내답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윽고 레몽과 메르지누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메르지누는 본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지누는 마법의 힘을 몸에 지니고 있는 마녀였습니다. 메르지누는 레몽이 포아체르 백작으로부터 얻은 땅으로 굉장한 성을 짓고 그 이름을 루지낭 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레몽 부부는 나날을 아주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식도 자꾸 태어나 사내 아이만 무려 10명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보통 아이들과는 어딘가 약간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맏아들의 한쪽 눈은 에메랄드와 같은 초록 색깔이고 또 다른 한쪽은 루비와 같이 붉은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한쪽 귀가 작은가 하면 다른 쪽 귀는 굉장히 커서 아무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영특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아들 중에는 무려 100리 앞을 한쪽 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석탄처럼 새카맣게 생긴 아들이 있는가 하면 온몸에 구름 같은 솜털이 무성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0명의 아들이 외모가 저마다 독특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지만 성격만은 모두들 한결같이 영리하고 착하여 훗날에 각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레몽의 형님인 포아체르 백작은 원래가 지독한 깍쟁이인데다가 욕심꾸러기여서 동생에게는 조금의 재산도 줄 생각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터에 레몽이 자기가 준 땅으로 자기보다도 호화로운 성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거느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부러운 한편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포아체르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눌러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포아체르 백작은 레몽의 성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님, 참 잘 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고 며칠 재미있게 놀다가 가십시오. 레몽은 포아체르를 매우 반갑게 맞으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설마 형님께서 자신을 시기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 형님이 온 날은 토요일이어서 메르지누도 성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포아체르 백작은 메르지누가 성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며 레몽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아내는 어디를 갔느냐? 예쁜 얼굴을 가진 동생의 아내를 보는 것이 큰 낙이었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메르지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레몽이 대답하자 포아체르 백작은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집안 살림을 해야 할 가정주부가 단 하루라도 집을 비우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토요일이면 밖으로 나가는 그 까닭이 무엇이지? 약간 볼멘 소리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까닭은 저도 모릅니다마는 결혼할 때부터 아내가 토요일만은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승낙했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메르지누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인데 도대체 너는 자기인 아내가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 무슨 좋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가 의심해 본 적도 없느냐? 예,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메르지누는 퍽 정숙한 아내니까요. 하고 레몽은 고지식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포아체르는 동생에게 품었던 평소의 질투심을 이 자리에서 풀어버리고자 더욱 윽박지르며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레몽, 너는 평소에 네 아내가 좀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왜요? 메르지누가 낳은 아들들은 모두 여느 집의 애들과는 생김새부터가 특이하다는 것을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어쩌면 메르지누는 마녀일지도 몰라. 너는 저 아이들이 네 자식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단 말이냐? 형님,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메르지누는 온순하고 나에 대한 지성이 이만저만이 아닌걸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할 여자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레몽은 분명하게 말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형님의 말에 이제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자기 아내에 대해 적지 않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포아체르 백작은 속으로 통쾌하다는 듯이 우울해진 레몽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면서 구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일은 직접 눈으로 보고 의심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가는 뒤에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난 너의 장래일을 걱정하여 네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해라. 레몽에게 그녀의 의문스러운 이야기를 모두 하여 마음이 매우 흡족해졌다 싶은 포아체르는 곧 성을 나갔습니다. 포아체르가 가버린 후 레몽은 이상 야릇한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심히 괴롭고 뒤숭숭했습니다. 형님 말대로 메루지누는 정말 마녀일까? 하필이면 왜 토요일마다 집을 비우고 외출을 하는 것일까? 정말 이 아이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마녀의 자식들일까? 메루지누는 무서운 마녀일지도 몰라. 과연 이 아이들도 내 자식들이 아닐지도 몰라. 아니, 그럴 리 없겠지. 메루지누는 그토록 마음이 착한 여자인데. 그렇지만 의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레몽의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검은 구름과도 같은 무거운 생각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의혹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끝내 레몽은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성의 높은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느 때나 토요일이면 제일 높은 꼭대기 탑에서 메루지누는 다만 홀로 하루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레몽은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서 막 문을 열려고 했지만 마구 가슴이 툭툭 튀는 통에 주춤했습니다. 레몽은 먼저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보았습니다. 거울을 향하여 메루지누는 아름다운 긴 금발머리를 빗으로 곱게 빗고 있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도 그 우뚝한 가슴도 그리고 탐스러운 팔도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메루지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허리로부터 밑으로 내려간 몸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은빛 나는 색깔의 비닐로 온통 덮여있는 구렁이가 되어 한창 꿈틀거리면서 휘감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광경을 목격한 레몽은 그만 온몸이 오싹해져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메루지누는 남편에게 자기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메루지누는 확실히 마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마력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포아체르 백작이 하던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당신은 저와의 그토록 굳은 약속을 저버리고 나를 염탐하러 왔나요? 이젠 마지막이에요.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부탁으로 저 아이들을 잘 길러줘야 해요. 메르지누 아닌 마녀의 목매어 울부짖는 소리는 남편에 대한 노여움과 자기 마음의 슬픔이 뒤섞여 구슬프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쏜살같이 창문을 빠져나가 버린 뒤로 레몽은 두 번 다시 메루지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고 처량한 일도 있군. 설사 구렁이라도 괜찮으니 메루지누여 제발 돌아오다오 제발. 레몽은 눈시울을 적시고 자기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마녀인 메루지누는 토요일만은 구렁이로 둔갑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둔갑한 모습을 사람에게 드러내지만 않으면 보통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체가 일단 남편에게 드러난 이상 그것을 마지막으로 메르지누는 뱀으로 둔갑한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르지누는 그 후 평화롭게 죽을 수도 없는 몸이어서 넋이 항상 성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메르지누는 몸은 헛개비가 되어 언제까지나 루지낭의 성 둘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감싸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레몽이 나이를 먹어 늙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용감한 아들인 제오프로아가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루지낭 성의 성주도 몇 대인가 바뀌었지만 성에 적군이 쳐들어와 위태로울 때나 또 성주가 세상을 뜨는 무렵에는 어김없이 메르지누의 목매인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운 마을의 결혼식. 포르투갈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순박하고 인정이 많고 남을 해칠 줄을 모르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과 처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요일 아침에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아침은 온 마을 사람들이 일찍부터 떠들썩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차림들을 하느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참 좋구나. 하느님께서 두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뜻이구나. 그렇고 말고 오늘 결혼하게 되는 신랑 신부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신부와 신랑은 주름과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빨간 팔찌와 노란 팔찌를 끼고 은 안장을 올려놓은 당나귀 위에 탔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하다. 마치 왕자하고 공주와 같아. 두 사람 주위엔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아름답게 모양을 내고서 오늘의 경사스러운 결혼식을 축구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을에 이러쿵 저러쿵 짓거려대며 신랑 신부가 탄 당나귀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렬이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문 앞에서 늙은 주인과 부인이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왜 울고 있을까? 무슨 일이기에 이 경사스러운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울고만 있을까? 무슨 슬픈 일이 있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모두들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묻자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당신들도 생각해봐요.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 우리 부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와도 아직까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려본 일이 없단 말이야. 할아버지, 옛날에 젊었을 때 할머니하고 결혼식을 올리시지 않았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 옷을 해입고 남과 같이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 그런데 돈이 잘 벌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들은 곧 돈을 벌게 되겠지. 그땐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지 하고 살아오다 보니 그만 이렇게 늙어버렸지 뭐야. 이젠 돈을 번다 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젊은 신랑 신부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픈 생각이 들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 중에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신랑과 신부는 당나귀 등 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랑을 속삭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신랑 신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들 뒤를 따라오던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신랑과 신부는 크게 놀라 사방을 두리번 살폈습니다. 저기 있다. 신부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에? 저기에 할아버지 집 앞에 모여 있어요. 그렇네. 그런데 왜 모두 저기에 몰려 있을까? 가만히 있자. 내가 빨리 오라고 부를게. 신랑은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신랑 신부를 무시할 작정입니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단둘이서 결혼식을 올려버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신랑의 이 고함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돌아가 정말 그렇겠구나. 신랑 말이 옳아. 이 모든 것은 신랑 신부가 탄 당나귀 잘못이야. 그 당나귀가 저쪽 길을 두고 하필이면 왜 할아버지 집 앞으로 지나가느냐 말이야. 맞아. 당나귀의 잘못이야. 아무튼 빨리들 갑시다. 우리들이 빨리 안 가버리면 그동안에 신랑 신부 단둘이서 결혼식을 올려버리겠다고 야단이니까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문 앞에 남겨두고 앞을 다투어 신랑 신부에게로 몰려갔습니다. 빨리 가자. 이윽고 신랑 신부가 탄 당나귀를 앞세우고 마을 사람들은 교회 앞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신랑과 신부는 너무나 행복해서 황홀한 기분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당나귀에서 내리는 것마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나귀를 탄 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출입구는 당나귀를 탄 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가 교회 출입구에 걸리고 만 것은 물론입니다. 신랑 신부는 깜짝 놀라 아니 이 교회 문이 왜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지? 하며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혼식을 어떻게 올리지? 정말 이상한 일이야.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언제고 이 교회에 출입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지? 신랑 신부는 당나귀 등에서 이마를 마주대고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마을 사람이 어쩌면 하느님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러시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농담은 그만두어요. 신부의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신랑 신부가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결혼식을 올릴 텐데 이를 어떻게 한담? 마을 사람들은 차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서서 모두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 나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려면 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소. 그 한 가지는 당나귀의 다리를 잘라서 짧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신랑 신부의 목을 잘라 키를 낳게 하든지,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늙은이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런 방법들밖에는 없을 거야. 빨리빨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어느 쪽 방법으로? 난 당나귀의 다리를 자르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신랑과 신부의 목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나귀에게 다리가 없어지면 나중에 짐을 옮기거나 밭일을 시키거나 할 수가 없지 않겠소? 마침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의견을 내어놓으면서 결정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신랑과 신부의 목을 자르는 것을 찬성해. 나는 당나귀 다리를 자르는 것에 찬성해. 당나귀 다리는 불쌍해서 반대야. 그렇지만 머리가 없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어. 아무튼 나는 신랑 신부의 목을 자르는 것에 찬성이야. 신랑 신부는 자기들의 목이 잘리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겁을 먹고서 서로 꼭 껴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틀림없이 당나귀의 발을 자르게 될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신은 안심이라고 하면서 왜 벌벌 떨고 있어요? 신부가 이렇게 비꼬자 신랑은 용기를 내어 내가 떨고 있긴 당신이 떨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정말 그렇군요. 당신은 역시 씩씩한 남자예요. 두 사람은 당나귀 등 위에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자기들의 목이 잘릴까봐 덜덜 떨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소란은 더욱 심해갔습니다. 당장 큰 충돌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목사님이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좀처럼 들어오지를 않고 밖에서 머물러 있자 기다리다 못해 출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목사는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제지한 뒤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이렇게 장시간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까? 그러자 늙은이가 대표로 앞에 나서며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늙은이로부터 까닭을 듣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일요일, 하느님께서 쉬시는 날로 정하신 날이오시다. 그러니 당나귀의 다리를 자르거나 신랑 신부의 목을 자르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랑 신부는 아무쪼록 당나귀 등 위에서 내려 당나귀는 문 밖에 두고 걸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곧 결혼식을 올리기로 합시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목이 잘리지 않게 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곧 당나귀 등에서 내려 무사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뒤를 따라 마을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덕택으로 두 사람은 목도 잘리지 않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오늘 무사히 마치게 된 결혼식을 만족히 여기면서 유쾌히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된 것은 정말 하느님의 덕택이야. 하느님께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냐 말이야. 옳은 말씀이야.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목을 자르는 일이라던가 당나귀의 발을 자르는 일은 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고 말고 다 하느님의 은총이시다. 오늘의 신랑 신부는 하느님의 은총을 남달리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보다도 잘 살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을 지혜가 높고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했으며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지혜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가 높기 때문에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된 거야. 만일 우리들이 신랑 신부의 목을 자르거나 당나귀의 다리를 자르거나 하자는 지혜를 내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의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냐 이 말이야.